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이건 짐 보관할 차량에다가 넣는다고 하셨죠? 네. 그 차에다가 넣어주세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사 간다. 이사를 가다니요? 안녕하세요. 저희 짐 들어오기 전에 입주 청소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비밀번호는 제가 바꿔놨고요. 메시지로 보내드렸죠? 그리고 여기 카드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아, 여기 새 집주인이셔? 새 집주인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집인데 왜 새 주인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매 계약 맺고 오늘 잔금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집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73세 박영두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아들이 여행 간 사이에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눈 뜨고 코가 베이게 생긴 탓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아들을 그렇게 키운 자신의 잘못이었으니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며 서러울 때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박 씨가 그렸던 노후와는 무척 달랐습니다. 손자 재롱을 보며 아들 며느리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했던 박 씨. 손을 벌릴 땐 박 씨에게, 하지만 해외여행을 갈 땐 저가와.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었는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면 아들 며느리가 부담스러울까봐 움츠렸던 지난 나날들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를 우습게 보고 뒤통수를 칠 생각이나 했겠죠. 그래서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난 이때 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국밥집을 운영해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식당에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에 있던 영우국밥이었는데 영우는 박 씨의 아들 이름이었죠. 새벽마다 뼈를 고아 국물을 끓이고 끼니 때가 되면 식은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문을 닫은 지 몇 년 되었지만 허름했던 국밥집이 박 씨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내 집에서 사람답게 살게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돈과 적금 들었던 것을 깨서 3년 전에 집을 넓혀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넓혔던 것은 아들네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살 수 있겠냐? 네. 당연하죠. 하람이 엄마가 이 동네가 더 좋대요.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늙은 애비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편하겠냐는 거야. 아, 그럼요. 오히려 더 든든해요. 아들이 살던 집이 전세가 만기가 되었는데 그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 없다며 또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의 집에 들어와 살기를 원했는데 아들의 호언장담하는 말에 박 씨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 초등학생이 된 손주까지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며느리가 든든하다고 했던 말처럼 박 씨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플 일밖에 안 남은 70세 노인이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하기도 했죠. 박 씨가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 화분에 물을 주고 바닥을 쓸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으면 손자가 깨서 다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로는 박 씨는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답답할 때면 가끔씩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했죠. 오후에 손자가 돌아오면 며느리가 당부한 대로 숙제를 시키고 샤워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일했던 때에 비하면 무척 한가지고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나 오늘은 할아버지랑 잘래? 어제는 엄마랑 잔다고 그랬잖아. 오늘은 할아버지랑 잘 거야. 너 핸드폰 보다가 자려고 그러지? 아니야. 아버님, 하람이 핸드폰 못 보게 하세요. 그래. 걱정 말어. 내가 데리고 잘게. 박 씨는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려왔던 말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외로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아들네 가족이 채워주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함께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말이죠. 박 씨는 이제 아들네랑 같이 사니까 자식들 언제 오나 기다릴 필요 없어서 좋겠네. 왜? 이번에 아들내미 안 온대. 오긴 뭘 와. 그놈은 맨날 바쁘다고 그래. 명절에도 회사에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말만 회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 지들끼리 놀러 다니느라 바빠. 다음 명절에는 오겠지. 지난 명절에도 안 왔는데 다음 명절이라고 오겠어? 나는 그냥 아주 자식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게 마음 편해. 안 그러면 늘 우리만 기다리느라 지쳐. 박 씨는 이웃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네랑 같이 사는 입장에서 뭐라고 조언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도 조언을 해줄 처지가 아니었던 걸 몰랐습니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두고 박 씨는 이른 아침 장에 시장에 나가 소고기와 떡국떡, 대파 등을 사왔습니다. 아내가 없어 대단한 명절상을 차릴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려고 합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식이나 하고 당일 아침에 떡국을 끓여 먹으려고 했죠. 이것저것 사다 보니 짐이 많아졌는데 비닐봉지를 한아름 들고 오며 박 씨는 흡족해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그 기대가 부서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지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말씀 못 드렸어. 아니, 지금 시장 갔는데 돌아오면 말씀드려야지. 같이 살게 됐으니까 명절 정도는 양보하셔도 되는 거잖아? 아니, 같이 안 간다니까. 이미 예약도 다 했는데 뭘. 그냥 이렇게 갑자기 말하는 게 오히려 나아. 2달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고 하면 오히려 서운해 하시겠지. 걱정 마. 잘 말하면 이해하실 거야. 전화와 함께 물소리도 같이 뚝 끊겼습니다. 손을 털며 뒤를 돌아보던 며느리가 박 씨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아, 방금 왔어. 박 씨는 짐짓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떡이 맛있더라고. 떡이요? 떡국 끓일 떡 말이야. 아, 네. 며느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색했던 이유와 며느리의 통화 내용에 대한 의문이 저녁에 풀렸습니다. 아들이 TV를 보고 있던 박 씨의 옆에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버지, 이번 설 연휴에 갑자기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 연휴 내내 말이야. 이틀 뒤잖아. 네, 맞아요. 장인어른이 필리핀 여행 상품권이 5장 생겨서요. 저희도 갑자기 얘기를 듣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시간이 미처 없었어요.
갑자기 결정이 됐다는 거야. 필리핀 가는 여행인데. 네.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도 모시고 가면 좋았을 텐데. 아들은 안타까운 듯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네랑 가는 여행이 박 씨에게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물어나 보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며느리가 안사돈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2달 전부터 결정된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은 말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잘 얘기해 본다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 그런데 아버지 가셔봤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왜? 해외 나가면 힘드시잖아요. 비행시간도 길고, 음식도 입에 안 맞으실 거고요. 그런 데는 국밥 같은 거 없어요. 하람이 때문에 푹 쉬지도 못하셨으니까. 이참에 하람이 없을 때 혼자서 조용히 시간 보내는 게 더 아버지 취향일 것 같아요. 그렇게 강요라도 하듯이 말을 하는 아들에게 박 씨는 자신도 여행을 좋아한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넷이서 먹을 줄 알고 떡을 잔뜩 사왔는데 대부분 냉동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돌아와서 먹을게요. 며느리가 가벼운 말투로 얘기했고 박 씨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박 씨는 처음으로 아무도 없이 홀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아들네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다들 떠들썩한 명절에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가 통화할 때 명절쯤은 박 씨가 사돈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아들 며느리가 박 씨의 집에 산다고 해서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 자주 안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기에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만났고 실제로 거의 매주 아이를 데리고 놀러를 가기도 했죠. 명절 내내 박 씨는 혼자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한두 끼 정도 먹으려고 했는데 양을 잘 못 맞춰서 한솥단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퉁퉁 불어터진 것을 먹었죠.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되었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도 명절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아들네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동안 박 씨와는 가까운 바닷가도 간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느 봄이 오고 손자의 학예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한동안 행사가 없다가 처음으로 열리는 학예회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손자는 들떠 있었습니다. 박 씨도 손자의 자랑을 들으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학예회 날이 되었을 때 손자가 먼저 학교로 갔고 박 씨는 시간에 맞추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죠. 옷장 깊숙이 있던 가장 좋은 셔츠를 꺼내 입었고 구두도 어젯밤에 미리 광을 내두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으니 오랜만에 깔끔한 느낌이 났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요. 잠깐만 찾아보고 올게요. 아들네와 함께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잠시 기다려도 며느리가 돌아오질 않아 두리번거리며 앉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앞줄에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사돈네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행사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박 씨가 앉을 수 있는 빈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자리를 찾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인사를 하고 다시 뒤로 돌아와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가면 누군가가 자리를 비켜야만 앉을 수 있었죠. 그래서 박 씨는 차라리 뒤에서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걸 택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같이 온 박 씨를 챙기기는커녕
사돈네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무대가 시작될 때까지 아들네는 박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귀여운 의상을 입고 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자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새 박 씨의 마음도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손자 하람이가 작은 북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때 손자가 관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박 씨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마주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손자의 시선과 손짓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줄에 앉아있는 외할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인파를 헤치고 손자에게 다다르니 손자는 이미 입고 있던 공연 의상을 벗어서 반납을 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왔어? 그제서야 박 씨를 발견한 손자. 박 씨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박 씨에게 사진 한 장 같이 찍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처가 식구들이랑 저녁 좀 먹고 들어갈게요. 너희끼리? 처제도 같이 와가지고 아버지 가시면 불편하실 텐데. 혹시 같이 가고 싶으세요? 박 씨의 의사를 물어보기다 보는 같이 안 가겠다는 말을 박 씨의 입에서 끌어내려는 의도 같았습니다. 박 씨도 눈치가 있는 이상 아들의 의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집에서 늘 같이 먹는 밥인데 뭐. 그래서 박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자꾸만 자신을 뒷전으로 여기니 되려 사돈네가 부러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김없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 네. 식구들 다 같이 다녀오려고 해요. 추석에. 박 씨는 식구들 다 같이 간다는 말에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아들네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됐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다음 말로 그 기대는 곧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여행은 저희만 다녀올게요. 장인어른께서도 경비를 많이 보태주셨거든요. 근데 명절에 가지도 않고 모시고 가지도 않는다고 하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버님. 게다가 일정이 꽤 빡빡해요. 아버님 무릎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아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계획을 짰습니다. 이번 여행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여행에도 박 씨를 데리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람이 엄마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을 텐데 그래서 명절만이라도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박 씨는 같이 사니까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의 의견 같은 건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들네는 지난 여름 휴가에도 사돈네와 함께 제주도에 3박 4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매번 처가 쪽 사람들이랑만 여행을 가는 아들에게 박 씨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1년에 같이 여행을 몇 번이나 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따로 살고 여행을 이렇게 자주 같이 간다고 하면 박 씨도 오히려 따로 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히 혼자 지내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같이 여행을 가면 그보다도 편한 노후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박 씨의 집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집에 들이는 돈이 없어서 여유로운지 그 돈을 전부 처가와 여행 가는데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가 억울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손자가 일본 여행에 관련된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가 박 씨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일본에서 놀이공원도 간대. 놀이공원? 스파이더맨이랑 사진도 찍고 놀이기구도 탈 거야. 신나겠지?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박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누구와 함께 가든 상관없이 들떠 보였습니다. 박 씨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궁금했습니다. 일본은 가까워서 1시간이면 간다는데 제주도만큼도 가까운 곳을 가보지도 못한다는 것에 기분이 처졌습니다. 근데 나 용돈 주면 안 돼. 무슨 용돈? 갖고 싶은 축구화가 있는데 일본 가면 살 수 있대. 누가 그래? 아빠가 그러던데. 근데 비싸서 내 용돈으로 사래. 그게 얼만데? 30만 원?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축구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비싼 축구화를 굳이 일본까지 가서 사온다는 것을 박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너무 바라고 여행 가는데 할아버지로서 용돈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손자에게 30만 원을 주는 대신 아들의 계좌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람이 운동화 사주고 간 김에 사고 싶다는 거 사줘. 아, 감사해요. 잘 쓰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섰지만 그 표정이 밝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선물 사올게. 옷 사올까? 아니야. 하람이 사고 싶은 거 사. 하람아,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 손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포옹에 박 씨는 잠시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서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꼭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주말낮, 집에는 박 씨와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축구 학원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내 점심은 따로 안 차려도 돼. 네. 다녀오세요. 아, 혹시 오실 때 세탁세제 사실 수 있으면 좀 사다 주세요. 알았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박 씨는 일부러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간쯤 시간을 때우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나? 그런데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있는지 널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침 세탁세제를 사왔기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며느리가 휴대폰을 멀찍이 두고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켜놓았는지 베란다 창 사이로 그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여행에 바깥 사돈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신이 언급되는 것 같아서 박 씨는 문을 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자꾸만 우리끼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까봐 걱정되는데. 여행까지 가서 시아버지 비위 맞추기 힘들어. 그리고 다 같이 가면 서로 눈치 보이고 불편하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던지 하면 돼. 며느리의 말에 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나중이 결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았죠. 근데 여행도 자꾸 데리고 가고 그래서 꼬셔야지. 아, 집? 그런데 갑자기 대화의 흐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버지를 이렇게나 생각한다. 그런 거를 보여주란 말이야. 그거랑 상관이 있나? 상관 있지. 왜 없어? 그렇게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놔야 집도 쉽게 주시지. 그건 하람이 아빠가 알아서 얘기해 본다고 했어. 그러다가 바깥 사돈 삐져가지고 명예 안 준다고 그러면 어쩌게?
여행도 같이 가가지고 기분 좋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야지. 근데 같이 가기 싫단 말이야. 하람이 아빠가 집 문제는 걱정 말라고 했어. 올해 다 가기 전에 명예 가지고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아이고, 애가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여행 몇 번 가고 그 집 가지면 그게 남는 장사지. 그래? 근데 나 명예 가지고 오면 아버님은 따로 집 구해드릴 거야. 같이 사는 것도 너무 불편해. 하람이 아빠도 그럴렇게 하겠대. 그거야 너희들끼리 잘 상의해서 알아서 하는 거고. 아무튼 똑똑하게 처신 잘해. 앞에서는 싫어도 생긋생긋 잘 웃으란 말이야. 박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대화를 못 들은 척 다시 되돌아가서 현관문 닫는 소리를 일부러 쿵 하고 다시 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베란다 문을 열고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아버님. 벌써 오셨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자는 말을 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같이 여행 가기 싫다며 삐죽거리던 목소리가 무척 친절하게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웃는 낯이 어쩐지 소름 끼치고 징그럽게 보였습니다. 그런 꿍꿍이를 숨겨놓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 박 씨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박 씨를 홀대했으면서 집 명의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니. 아들도 너무 괘씸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도 굳이 명의를 가져간다는 건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도 안사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박 씨와 같이 살지 않게 되었을 때 무엇이 좋을지 미리 생각해왔던 것이었겠죠.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들 며느리에게 정말로 가족인지 말이죠. 그리고 한참 시간은 흘러 여행 출발일. 오전 7시. 이른 아침에도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현관에는 크고 작은 캐리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가족들은 마지막 짐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와 아들네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녀올게요. 집 비우는 동안 밥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마지막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영 안 놓이네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이번에도 사정이 그렇게만 안 됐으면 꼭 모시고 갔을 거예요. 저희 마음 아시죠? 가증스러운 그 말에 박 씨의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다 말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여기서 기다리마. 택시가 도착했다는 기사의 전화를 받고 아들네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박 씨는 베란다 창밖으로 아들네가 택시를 타는 3명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고 나서야 박 씨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박 씨는 한가운데 앉아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아이 목소리, TV 소리,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로 가득 찼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조용함이 바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같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 일본 잘 도착했어요. 집에 별일 없죠? 그래. 별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다. 재밌게 놀다 와라. 네. 그날 밤 박 씨는 안방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나왔습니다. 소유자 박영두. 사실 박 씨는 며느리와 안사돈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은 며칠 뒤에 부동산에 찾아갔었습니다.
이 집을 팔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이 빠르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곧 잔금날이었죠. 박 씨는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을 산 것은 몇 년 안 됐지만 이 집을 사기 위해 들인 돈은 박 씨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하고 매일같이 국밥을 팔았던 지난 나날들의 애환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의 수십 년은 아들은 몇 마디 말로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행도 같이 가기 싫은 노인네 비위를 맞춰서 명의를 가져갈 계획을 짜던 아들과 며느리를 안 이상. 박 씨도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크고 작게 자신을 서운하게 했던 일들. 같이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으려고 했지만 이건 도가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지나치게 큰 집. 이제 더 이상 아들 가족과 함께할 보금자리는 박 씨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에 잔금이니까 그때까지 집 비워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살 집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혼자 살만한 깔끔하고 아담한 아파트는 널려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도 있었지만 박 씨는 고민하다가 이곳과는 다소 떨어진 곳으로 골랐습니다. 이제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용하고 한가로운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가까이에 있는 곳은 싫었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잔금을 하고 나면 박 씨의 통장 잔고가 훨씬 여유로울 예정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큰 집이 필요 없기에 많이 줄여서 가는 것이고 지방이라 집값에도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집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기에 차라리 그 돈으로 남은 인생 편히 살자 싶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 인천공항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이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렸습니다. 누가 이사를 하나? 아들이 의아해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110동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박 씨가 반갑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냐?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이건 짐 보관할 차량에다가 넣는다고 하셨죠? 네. 그 차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동할 차는 이따가 저도 같이 탈 거예요. 같이 가면 돼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 아들.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간다. 이사를 가다니요? 그런데 박 씨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낯선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침 여기 나와 계셨네요. 저희 짐 들어오기 전에 입주 청소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비밀번호는 제가 바꿔놨고요. 메시지로 보내드렸죠? 네. 받았어요. 여기 현관문 가득히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 여기 새 집주인이셔? 새 집주인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집인데 왜 새 주인이? 그때 새 집주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매 계약 맺고 오늘 잔금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집이에요.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짐은요? 이게 도대체 너희 짐은 저기 차에다가 다 실어놨다. 저희 짐을 실어 놓다니요? 오늘부로 우리는 따로 사는 거야.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발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저희끼리만 여행 가서 기분 상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요? 하람이도 있잖아요. 너희가 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고 호시탐탐 집을 뺏을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되겠냐? 나를 먼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건 너희야.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어도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았어. 그런데 마지막 남은 집마저 잃고 결국 버려질 거라면 내가 먼저 너희를 버릴 거야. 오해라는 소리 집어치워. 하람이 엄마가 안사돈이랑 통화하는 거 처음 듣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자 결국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말만 그렇게 했지. 정말로 집을 뺏을 생각은 없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가져간다며. 그리고 내가 살 집도 알아본다고 했잖아. 그건 아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 테니까요. 이제 와서 왜 이래? 내 집에 너희가 한 푼이라도 보탠 것도 없잖아. 그러면 파는 것도 내 마음이야. 제가 이렇게 빌면 돼요? 빌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딴 사람 집이 됐는데 나한테 빈다고 집주인이 돌려주겠냐? 아버지, 아버님, 사돈네 집 가서 며칠 지내면서 새로 살 집 알아봐라. 저 차에 있는 너희 짐들은 며칠 보관하는 것도 된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상식이 없는 분이셨어요? 나한테서 상식 찾을 시간에 너희는 상식적인 자식이었는지부터 생각해라. 나도 갈 길이 멀어서 이만 가마. 아버지, 박 씨는 아들네를 내버려 두고 이사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살던 곳과는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시장도 있고 20분만 나가면 대형마트도 있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여러 번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자면 마음만 심란해져서 아들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조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새 집에서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가량 지나서 차단했던 아들의 번호를 다시 풀어보니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람이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저희가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집 판돈 일부라도 주세요.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집을 판 돈을 달라고 하는 대목을 읽는 순간 박 씨는 다시 아들을 차단하고 메시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니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부모를 돈줄로만 생각하는 자식은 이젠 그만 있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언젠가 손자가 크면 느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닌 비참하도록 뼈저리게 느끼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박 씨처럼 말이죠. 그때 후회해도 늦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박 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자식과 박 씨. 누가 더 후회할지는 한참 지난 뒤에 알게 될 것이었죠.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생전 처음 찾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물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내가 창피하냐? 아버지, 막노동 했었던 것도 창피하고 옷차림도 창피하고 돈 없는 것도 창피하냐? 아버지 때문에 남들에게 흙수저 취급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킨 부모를 이렇게 취급해? 너 엄마한테 한 달에 전화 한 번이나 하냐? 아니, 1년에 한 번이나 하냐?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부모 보러 오지도 않잖냐? 공부를 시키시다니요. 공부는 제가 했지.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신 건 아니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임중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아들을 변호사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모든 걸 쏟아부어 공부를 시켜서인지 아니면 인성을 못 가르쳐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임씨같이 돈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못 배워 힘들게 산 아버지를 창피해하는 변호사 아들. 임씨에겐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지만 자식에게 배신은 숨기고 싶은 치부인 듯 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푸석한 피부,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것은 임씨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내 자식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보러 찾아간 서울에서 그런 비참함을 느끼기 전에는 말이죠. 아들이 그토록 부모를 숨기고 싶어 한다면 임씨도 그 눈앞에서 사라져줄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아들도 임씨의 가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이었죠. 임씨는 이제 73세 나이로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은 성할 날이 없고 허리는 자세히 보면 조금 굽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씨가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걸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거리가 있으면 몇 시간이 됐든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임씨의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삽질해도 좋으니 너는 공부해서 펜 잡는 일 해라. 임씨가 종종 아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동네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클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랬기에 임씨도 힘들어도 거친 일을 해가며 아들 학비를 댔습니다. 아내도 파출부, 시장 생선가게,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죠. 부부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은 오직 하나, 아들만큼은 배움의 힘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괜찮다. 고시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리는 거잖냐. 너는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든 뒤띠빠라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공부만. 생활도 빠듯한데 아들이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자 생활비며 고시원 비용이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대학 학비 대출받은 것도 갚아야 했고 말이죠. 그래서 임씨는 종종 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면서도 아들이 공부하고 있을 걸 상상하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쌓여가는 지식만큼 임씨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 합격했어요.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낙방이 있었지만 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 걱정을 할 때, 임 씨는 벽돌에 찍혀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도 금방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임 씨와 아내는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서 아들을 기어코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죠. 동네에서도 현수막이 걸리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며 임 씨를 보는 사람마다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자신이 변호사가 된 것보다도 더 기뻤습니다. 아들은 몇 년 뒤에 아주 큰 법률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신분이 상승한 것 같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 부모의 신분까지 덩달아 상승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희가 신혼집이랑 혼수 같은 건 모두 준비할게요. 예물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그쪽에서 다. 우리 지은이가 좋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저희는 돈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게 하는 것도 질색이고요. 상견례에서 사돈과 마주본 지 10분 만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몇 번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임 씨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들내미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저희 형편이 넉넉지는 않지만 예식 비용 일부만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장인어른이 하자시는 대로 하세요. 아들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임 씨로서는 아들 결혼시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며느리 반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호의는 무척 감사했지만 임 씨도 부모로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이 더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은 임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굳이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보태겠다고 그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해요. 한국아, 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너 생각해서. 그건 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절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이 자존심 세우는 게 더 창피한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양복 정도는 맞춰서 입으세요. 싸구려 입지 마시고. 돈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임 씨의 가슴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임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는 생각 말이죠. 임 씨는 그 뒤로 아들의 결혼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양복을 사입고 결혼식에 참석만 하면 됐었죠. 그리고 아들 며느리를 보는 일은 참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바쁘기도 했고 거리가 머니 명절이 아니면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고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임 씨는 마루에 앉아서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온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은 거칠다 못해 고목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그 감촉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안 내려온대요? 바쁘다고 그러지? 지난번에도 안 오더니 어떻게 집에 한 번을 안 내려와요? 변호사인데 당연히 바쁘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만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시간 나면 오겠지. 내 생각엔 지은이가 오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집이 좁고 허름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거야,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임 씨도 아내의 말이 무슨 말인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서운해하고 마음 아파하면 지금까지 가슴이 너덜너덜해 남아나질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능력이 출중한 탓도 있었지만 부유한 사돈네의 영향도 컸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물론 임씨 부부도 그런 아들의 덕을 봤습니다. 마루 바깥쪽에 창을 달아서 여름이나 가을에도 덥지도 춥지도 않게 만들었고 낡은 부엌과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들 며느리는 명절에 오더라도 임씨의 집에서 묵고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숙소에 묵고 다시 오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간다니까 지은이가 밥 한 끼 먹자고 했다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말을 했는지 식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어차피 올라가는 거 아들내미 얼굴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내려와요. 그런데 아들네 집으로 부르는 줄 알았더니 웬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그게 더 부담스럽죠. 그런가? 며느리에게 밥상을 차리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식당 외관만 보고도 임 씨는 어쩐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종류의 식당이었습니다. 여기 맛있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랑도 자주 오는데.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참 해맑았습니다. 그런데 임 씨는 자신의 차림새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급 식당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혼자만 이질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편하게 입었는데요. 뭘? 며느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임 씨의 눈엔 곱디 고와 보였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들고 임 씨는 또다시 난감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종업원이 주문을 하기 위해 옆에 서 있었고 며느리가 임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게 뭘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국물 같은 거 없나? 아, 국물이요? 여기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메뉴 거기 밑에서 골라보세요. 아, 스테이크? 하지만 며느리가 가리킨 부분을 보아도 도무지 무슨 음식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업원은 웃으면서 서 있었지만 사람을 계속 세워둘 수가 없어서 임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시켜줘라. 내가 이런 데는 처음 와봐서.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버지 거는 안심으로 주시고 웰던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척 길게 주문을 마쳤습니다. 머쓱해진 임 씨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하, 내가 좀 촌스럽지?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더욱 더 굳었습니다. 찡그려지는 인상에 임 씨는 뜨끔해서 입을 다물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임 씨가 또다시 아들에게 창피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아들네가 주문을 했는지 와인이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아버님 와인 좋아하세요?
마셔본 적이 없지만 그대로 말을 해도 될까 몰라 아들을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마셔본 적 없어. 그럼 이참에 한번 드셔보세요. 임 씨는 취향에도 맞지 않는 술을 웃는 낯으로 홀짝거렸습니다. 잔도 흔들었다가 마셔야 하는 것인지 부연 동작이 많은 아들 며느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죠. 음식이 나오자 임 씨는 서툰 칼질을 시도했습니다. 잘 썰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 칼이 접시에 쭉 긁히는 소리가 듣기 싫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리 주세요. 잘 안 되면 해달라고 하시지 왜 그걸. 아들이 답답했는지 접시를 가지고 가서 잘라주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고기를 씹는데 부드러운 부위 같기는 했지만 치아가 좋지 않아 한참을 씹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저런 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임 씨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열심히 고기만 질겅거렸죠. 그러다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임 씨를 불렀습니다. 아, 아버님은 그럼 한국시랑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시골이니까 다 선후배가 되겠네요. 이야기의 주제가 왜 그쪽으로 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질문에 임 씨의 얼굴이 순간 헬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고등학교가 2개 있었어? 의외네.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 근데 장인어른 이번 주에 라운딩 가신다고 하셨나? 황급히 말을 돌리는 아들을 보며 임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임 씨는 사실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고 임 씨의 부모님도 교육에는 뜻이 없어 일찍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부끄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술렁거리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TV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임 씨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임 씨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을 해가며 뒷바라지 한 아버지를 전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둘째 치더라도 그것만큼은 참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임 씨도 임 씨의 아내도 아들에게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나 가끔 내려오면 식사 함께하고 올라가거나 어쩔 땐 근처 숙소에서 묵고 갔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참 차갑다 싶었습니다. 아니, 차가워졌습니다.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는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주겠다고 하던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살게 된 아들은 임 씨의 집을 리모델링 시켜주었고 때로는 용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의 삶은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에서 늘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임 씨 부부. 부자 아들 따라서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돈 내는 아들 부부와 가까이 살며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아들이 사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한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도 그게 당연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습니다. 받은 게 많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들네가 찾아오지 않는 게 어쩌면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부모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덜 비참한 기분이 들었으니까 말이죠.
장례식장에 갔다가 한국인의 사무실에도 들렸다 오지 그래요? 한국인의 사무실? 거길 왜 가? 그래도 거기랑 가깝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상황 봐서. 근데 혹시라도 한국이한테는 말하지 말어. 괜히 부담 주기 싫으니까. 아들은 1년 전에 직장에서 나와서 동료 변호사 2명과 함께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직원도 여럿 있어서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는 훨씬 작은 사무실이지만 꽤나 번듯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독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웠던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경한 지는 꽤 되었는데 가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만나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죠. 장례식장에서 1시간쯤 있다가 나왔는데 아내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소는 알지만 막 찾아가기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이기에 말도 없이 가는 것은 안 될 말이었습니다. 서울에 오셨다고요? 그래. 장례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네 엄마가 그러는데 여기가 너희 사무실 근처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너만 괜찮으면 잠깐 가서 얼굴만 볼까 하는데. 아, 지금이요? 왜 미리 전화를 안 주시고? 지금 바쁘냐? 아, 그건 아닌데요. 지금 바로 오시게요? 한 1시간 뒤에 갈까? 오래 안 있을 거야. 그냥 정말 얼굴만 보고 가려고. 임 씨의 말에 아들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1시간 뒤에 오시는 거죠? 그래? 임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변호사는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늘 오래 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임 씨는 얼른 자신의 옷차림새를 훑었습니다. 그래도 상갓집에 다녀와서 정장 차림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옷차림 가지고 아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잠깐만 택시 좀 세워주세요. 아들의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임 씨는 다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안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엔 마음에 걸렸는데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가게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늘 양복을 입어야 하니까 이런 걸 선물로 주는 게 가장 실용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때를 빼고는 아들의 옷을 사준 기억이 없어서 어쩐지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2만 9천 원입니다. 종업원의 말에 임 씨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흰색 와이셔츠가 꽤나 값이 나갔습니다. 6만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임 씨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아들이 입을 만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자 돈이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들의 사무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 저 이만국 변호사님 찾아왔습니다. 약속되신 건가요? 제가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임 씨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직원 몇몇이 임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임 씨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들이 어떤 문을 열고 임 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개인 방이 하나씩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는데 아들이 문을 닫자마자 언짢은 기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게 그냥 가려다가 시간도 많이 있고
가깝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리고 사무실 열고 나서 선물도 못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의 반응에 임 씨의 말이 주저리 길어졌습니다. 어쩐지 변명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더욱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이거 너 선물이야. 와이셔츠인데 서울에서 산 거니까 너 입을 만할 거야. 서울에서 사면 다 좋은 건 줄 아세요? 아들의 말에 가시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임 씨의 가슴을 계속해서 쿡쿡 찔렀습니다. 아들은 선물을 받아들더니 자신의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볼 생각은 애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임 씨는 어쩐지 그 와이셔츠가 아들의 옷장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국 변호사 동료입니다.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듯 내미는 손에 임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평생 펜을 잡은 듯 매끄러워 보이는 손에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을 얹기가 민망했습니다. 임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잡자 남자도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손이 거칠어서 미안합니다. 현장 일을 오래 해서 그런가? 그러자 의외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랐던 눈치였죠. 지금 다들 바빠서요. 용건 끝났으면 내려가시죠. 1층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 그래? 더 계시다 가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잠깐 들린 거예요. 아들이 임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임 씨의 걸음이 느린 탓에 끌려가는 듯한 그림이 될 뻔했는데 그 발걸음을 며느리가 멈춰주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원래 오시기로 하셨나? 반대로 1층에서 올라온 며느리가 임 씨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지은이가 오기로 했었구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엄마 아빠가 좀 빨리 오자고 그래서. 아버지는 갑자기 오신 거야. 일 보러 오셨다가. 지금 나가신대. 왜 벌써 가셔요? 저희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아버님도 같이 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임 씨는 대답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바쁜 일이 있어서 바로 내려가 보셔야 한대. 바쁜 일 따위는 없었지만 여기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들은 서둘러 자신을 보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곧 올라올 건데. 인사는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사돈네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의외의 인물을 본 듯이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놀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넷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같이 가시죠. 아닙니다. 장인어른. 아버지가 빨리 내려가 보셔야 해요.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앉아 계세요. 아버지 배웅만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임 씨는 사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아들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아버지,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제가 조만간 한번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도 미리 안 하시고 일하는 직장에 찾아오시는 건 불편해요. 아들의 말에 임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리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일하는 직장에 찾아온 것은 사돈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멀리서 찾아온 부모에게 할 말이 이것밖에 없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에 임 씨도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네?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생전 처음 찾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물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내가 창피하냐? 아버지, 내 손도 창피하고 막노동 했었던 것도 창피하고 옷차림도 창피하고 학교도 못 다닌 것도 창피하고 돈 없는 것도 창피하냐? 말을 하고 보니 자신 같아도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로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 보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들의 입에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제가 흙수저라고 남들에게 흙수저 취급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숨길 수 있는 건 숨기고 싶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만 그걸 들춰내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킨 부모를 이렇게 취급해? 너 엄마한테 한 달에 전화 한 번이나 하냐? 아니, 1년에 한 번이나 하냐?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부모 보러 오지도 않잖냐? 공부를 시키시다니요. 공부는 제가 했지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신 건 아니죠. 뭐? 전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갚았잖아요. 갚다니? 집도 제 돈으로 고쳐드렸고요. 어버이날이나 생신의 용돈도 드렸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 하지만 그것마저도 틀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쓴 돈을 따진다면 집을 고쳐줄 게 아니라 새 집을 사줘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부모가 그런 걸 따지고 자식을 키울까요? 그런데 자식은 그런 부모 마음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건 모두 스스로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도움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면 개천에서 승천할 수 있게끔 엎드려 발판이 되어준 것이 부모인데 아들은 스스로 날아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부끄럽다면 이 아버지 이젠 네 앞에 다시는 안 선다. 아버지, 아들은 임 씨의 말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라고 해야 할 아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장인어른 듣습니다. 임 씨는 그 순간 울음도 쏙 들어갈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감정 한 톨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찾지 말아라. 왜 그러시는데요? 아버지가 잘못하셔놓고는. 나중에 훗날에 후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엄마 죽고 평생 마음에 짐 안고 살아갈지 아닐지 두고 보자. 때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임 씨는 끝까지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런 임 씨를 붙잡지 않았죠. 임 씨는 그날 이후로 가슴속에서 아들을 지웠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애면글면 자식 앞길 닦아줄 생각만 하고 살았던 스스로가 후회스러웠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부모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대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자식에게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내쳐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부모가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앞길을 닦아줄 처가가 있으니 오히려 더 든든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내도 임 씨의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은 생전 처음 보았죠. 그리고 그 뒤로 4년간 임 씨는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화가 오는 법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문자 메시지 한 번이 없었죠. 임 씨는 정말로 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임 씨가 집 앞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대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장에 간 아내가 돌아온 줄 알았더니 대문 앞에 우뚝 선 그림자가 보였죠. 그 모습이 낯익어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늘 차려입던 셔츠가 아닌 후줄근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임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야위어 뺨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구길래 남의 집에 막 들어옵니까? 아버지,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를 찾아대던 아들이 가방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보니 들고 다니기엔 조금 큼직한 가방이었습니다.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뭐? 아들은 주저앉듯 마당 한켠에 있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빚이 12억이에요. 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너희 장인에게 말해보지 그러냐?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그 말에 임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사돈네 사업이 망하고 큰 빚이 생겼는데 그걸 아들이 메꾸려고 하다가 아들도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자를 갚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사무실도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는 이혼까지 했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했죠. 임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 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임 씨는 아들의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지난 나날에 입었던 상처는 크디 컸습니다. 시간이 4년이 흘렀는데도 전혀 희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더라도 우리 집은 아니야. 우리는 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뭘 하든지 스스로 알아서 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힘들어서 찾아온 자식을 이렇게 내치세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너 이놈! 한 번 연 끊었으면 사과 몇 마디에 그게 이어지겠니? 겨우 마음 추스르고 살고 있으니까 썩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마. 아내는 아들을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문 밖에 서 있는 듯 하더니 이내 인기척이 물러났습니다. 임 씨도 아내도 심란해서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대문이 다시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싫어. 집에 가. 강도율,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율이가 방금 내 뺨을 때렸어.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세요? 그건 아동학대예요. 뭐라고? 애가 실수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다그치시면 어떡해요?
애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왜 애를 다치게 하세요? 할머니면 좀 어른답게 아이의 행동을 품어주셔야죠. 너 그게 정말로 도유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게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애한테 화를 내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배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배 씨는 이 나이 먹고 손주에게 얻어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아직 뭘 모르는 어린 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자식을 나무란다며 장바구니를 집어던져 버리는 며느리.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손자를 봐줬던 공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손자를 돌봤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꼭 배 씨를 육아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참견하지 말라는 말에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손발을 휘두르는 손자에게 한마디 하지도 못하는 할머니라니. 그런 할머니 자리는 배 씨가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는 혼쭐이 나야 했고 말이죠. 배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하나 있었죠.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안사돈이 함께 살며 육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사로 바톤을 터치하듯이 그 자리를 배 씨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집 다니니까 끝나서 몇 시간만 봐주시면 돼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6시에 퇴근인데 그러면 애 봐주기에는 시간이 없지. 아, 어머님 일이요? 그래. 근무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어요? 배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6시였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전에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유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쓸 수 없을까? 지안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요? 마음이 안 놓여요. 어린이집 고를 때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배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을 말이죠. 손자는 어린이집을 2번 옮겨서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교육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며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육아에 유별나게 구는 며느리를 알기에 배 씨도 고민이 컸습니다. 맞벌이를 하려면 누구든 도와주긴 해야 할 텐데 다른 사람은 싫다고 하면 이젠 배 씨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배 씨는 오전에 문화센터에서 듣던 문학 수업을 취소했고 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오전 근무자가 있어서 바꾸는데 꽤나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기는 싫었는데 자식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죠.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님 계셔서 다행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 맡겨도 돼서요. 며느리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배 씨가 손자의 하원부터 저녁까지 아들네 집에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6시에 시간 맞춰서 꼭 먹여주시고요. 7시에는 씻겨야 해요. 저희는 집에 도착하면 보통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말어. 며느리는 까다롭게 주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간식을 먹고 몇 시에 양치질을 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부탁했습니다. 안사돈도 꽤나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하는 일,
시간만 맞추면 되는 일이기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 씨가 아들네 가족을 만날 때면 종종 느끼던 것이었는데 그 심각성은 모르고 있던 문제 말이죠. 도유라, 음식은 던지는 게 아니야. 손자의 저녁밥을 챙겨주었는데 손자가 먹기 싫다며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발라서 숟가락 위에 올려서 손에 쥐어주자 그걸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었습니다. 먹기 싫어. 생선 싫어. 먹기 싫다고 던지면 안 되지. 바닥에 뒹굴며 떼쓰는 아이를 달래보려고 하는 그때 조금 일찍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을 보고는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집이 왜 이래요? 도유리가 생선 먹기 싫다고 집어던졌어. 짐짓 엄격한 표정으로 말을 하자 손자가 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누워있는 손자를 번쩍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님. 먹기 싫었구나? 괜찮아. 엄마가 다른 거 줄게. 다른 거 먹기 싫어. 에이, 그러면 과자 줄까?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손자 도율. 며느리가 찬장에서 과자를 꺼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과자를 먹여? 비싼 거예요.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도 과자잖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애 정서상 안 좋다고 해요. 싫어하는 걸 굳이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배 씨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삼시세끼 과자만 먹이려는가 싶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균형 있게 잘 먹이니까요. 어머님도 도유리가 먹기 싫다고 하면 혼내지 마세요. 애기 죽어요.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등짝을 맞아가면서 밥을 먹었을 텐데 그게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걸 배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의 교육 방침이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랑이 하는 게 싫어 부모가 하는 대로 내버려둘 뿐이었죠. 배 씨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채로 어지러진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조금만 놀다가 들어갈까? 어린이집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지났습니다. 몇몇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그걸 본 손자도 놀이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이에 섞이는 아이를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유라, 넘어지니까 조심해. 그렇게 5분 정도 놀았을까 싶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깐 휴대폰으로 시계를 보는 사이에 아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도 들렸죠. 지아야, 놀란 배 씨가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배 씨의 손자도 보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도유라, 왜 그래? 배 씨가 다가가자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배 씨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애 할머니세요? 지금 얘가 저희 애를 때렸어요. 울고 있는 아이는 넘어졌는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니 피부가 쓸린 듯 빨갰습니다. 도유라, 너 이 친구 때렸니? 그런데 표정을 보니 대답을 들어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내가 먼저 탈 거야. 미끄럼틀을 먼저 타겠다고 아이를 때린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유라, 친구한테 사과해야지. 그런데 딴청을 하고 있는 손자. 난처한 상황에 배 씨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애 교육 잘 시키세요. 불쾌한 표정으로 우는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뜨는 여자.
배 씨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민한 사람을 만났다면 이 정도에서 안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배 씨의 며느리였다면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았죠. 배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씻기고 밥을 차려주며 차분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유라, 아까 놀이터에서 도유리가 친구 밀었지. 그래서 친구가 아파서 울었잖아. 할머니 생각엔 친구가 너무 슬펐을 것 같아. 내가 먼저 탈 거야. 미끄럼틀. 내 거야. 미끄럼틀은 도유리 것이 아니잖아. 다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친구에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해. 줄을 서야지. 싫어. 그러자 또다시 떼를 쓰기 시작하는 손자. 아무리 좋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에게도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는데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자애가 놀다 보면 좀 거칠게 할 수도 있죠. 애가 힘이 넘쳐서 그래요. 같은 반 애들 중에서 우리 도유리가 제일 크대요. 도유리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죠? 그러면서 뿌듯해하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먼저 가르쳐야지. 그냥 거친 게 아니라 때려서 넘어졌다니까 그러네. 우리 도유리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놀다가 실수한 거 가지고 따지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도유라? 도유리 친구랑 놀다가 그런 거지?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손자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보고만 있자니 며느리가 뭐가 문제냐는 듯이 배 씨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아들은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잘 훈육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깨까지 으쓱하는 통에 배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더 이상 나섰다가는 간섭으로밖에 안 느껴질 테니 말이죠. 손자 도유리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애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나가.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왜 싫어? 씻는 거 싫어. 씻고 코 자야 해서 할머니가 도유리 씻겨주려는 거야. 안 씻으면 지지하잖아. 나는 씻기 싫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바보야. 할머니는 집에 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내동댕이 치며 하는 말에 배 씨는 얼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애를 오냐오냐 키우는지 애가 버릇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내 자식이었으면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놓겠지만 손주이기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 이제는 알기에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랑하는 손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그냥 애엄마가 하는 대로 냅두세요. 도유리 엄마도 나름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좀 그렇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도유리가 다른 애들보다 폭력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폭력적이요? 그 말은 저도 기분이 좀 그런데요. 아들도 오히려 기분이 상한 듯 굴었습니다. 배 씨도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아들 며느리에게는 그게 다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를 돌봐주는 입장에서 조언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황당한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어머님, 저 외근 나갔다가 바로 집에 가서요. 도착하면 4시 반쯤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도유리 씻겨 놓을까? 아니요.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계시면 제가 데리고 들어갈게요.
날이 좋아서 밖에서 놀기 딱이네요. 그래. 알았어. 배 씨는 며느리의 말처럼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손자가 다른 아이를 때릴까봐 이번에는 벤치가 아니라 그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손자에게 날아드는 모래를 피하게 만들 수 없었죠. 도유라. 얼굴에 모래를 맞아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이를 배 씨가 감쌌습니다. 모래를 던진 아이를 보니까 눈에 익었습니다. 지난번에 손자가 때려서 넘어뜨린 여자아이였죠. 죄송해요. 아이의 엄마도 근처에서 보고 있었는지 금세 다가와서 사과를 했는데 배 씨는 차마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손자가 울고 있긴 했지만 지난번에 배 씨의 손자가 한 일에 비해서는 약과였습니다. 손자는 다친 곳도 없어 보였고 눈을 살펴보니 모래가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았죠. 그런데 손자 도율은 자신에게 모래를 뿌린 아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걸 배 씨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가 내 귀한 자식을 울려? 날카로운 음성과 함께 등장했죠. 며느리를 보더니 손자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봐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쪽 말고 누가 있죠? 그 집은 애한테 막모래를 뿌리라고 가르쳐요? 여자아이의 부모는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배 씨는 얼굴이 뜨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역지사지가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도유리 엄마. 사과했으니까 그만해.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은 도유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가해자를 감싸세요? 뭐? 가해자? 지금 말 다 했어요? 나는 뭐 할 말이 없고 내 자식 안 사랑해서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는 줄 아세요? 지난번이라니요? 도유리가 친구 때렸다고 했잖아. 배 씨의 설명에 잠시 말문이 막혔던 며느리는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밀친 거 가지고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 남자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여자애를 그렇게 우악스럽게 키우는지 모르겠네? 뭐라고요? 도유리 엄마? 그만해.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며느리가 배 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었는데도 며느리는 자기만 잘났다는 식이었습니다. 도유라. 저런 애랑은 친구하지 마. 진짜 애 교육 잘 시키네. 누가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자아이의 부모는 더러운 똥이라도 밟았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크게 이를 키우지 않아서 배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며느리는 그 뒤에다 대고 한참을 궁시렁거렸습니다. 대부분이 듣기엔 거북한 험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그걸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손자가 나중에 커서 며느리처럼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이 앞에 마트 좀 다녀올게요. 그래. 알았다. 배 씨도 며느리에게 긴히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는 며느리를 거절하지 않았죠. 배 씨는 손자의 손을 씻기고 거실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트에서 돌아오면 대화를 하려고 했죠. 할머니, 이거 해. 장난감을 건네며 말하는 손자. 배 씨는 그런 손자를 못 말린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조립되어 있는 블럭을 빼달라는 말을 참 명령처럼 하는 손자였습니다. 빨리 해. 배 씨가 얼른 장난감을 받아들지를 않자 손자가 발로 바닥을 쿵 구르며 말했습니다. 도유라. 할머니,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해. 빨리 해. 손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들고 있던 장난감도 배 씨에게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콧잔등에 딱딱한 블럭을 맞은 배 씨는 잠시 코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빨개진 코를 하고는 배 씨는 굳은 표정으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강도율,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누가 할머니한테 장난감을 집어던져? 처음으로 화를 내는 할머니를 보고 손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엄한 목소리로 아이를 다그치자 아이가 울먹거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싫어. 집에 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려고 하기에 배 씨가 손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악을 쓰던 손자가 오른팔을 빼더니 배 씨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나도록 말이죠. 순식간에 손자에게 뺨을 얻어맞은 배 씨. 쓰고 있던 안경은 멀리 날아갔고 그 과정에서 배 씨의 눈가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얼굴이 따끔거려 인상을 찡그리는데 좁아진 시야에도 씩씩거리는 손자의 얼굴이 잘 보였습니다. 강도율, 배 씨가 손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순간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엄마를 봐서 서러움이 폭발을 했는지 어쨌는지 손자는 붙잡고 있는 배 씨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며 바닥에 쌓여있던 블록에 찧어 떠나가라 울었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이를 일으키며 배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율이가 방금 내 뺨을 때렸어.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배 씨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눈가의 생채기만 보아도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배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세요? 그건 아동학대예요. 뭐라고? 애가 실수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다그치시면 어떡해요? 애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왜 애를 다치게 하세요? 할머니면 좀 어른답게 아이의 행동을 품어주셔야죠. 너 그게 정말로 도율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버릇없는 손자의 행동은 전부 며느리에게서 비롯된 듯 했습니다. 엄마가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아이는 당연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좋게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애한테 화를 내세요?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도율이가 친구도 때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 너는 정말로 도율이가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니? 우리 도율이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도 잘 훈육하고 있어요. 요즘은 어머니 때처럼 그렇게 화내고 때리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잘해서 애가 할머니 얼굴을 내려쳐? 그냥 좀 스친 거 가지고 어머님은 애를 넘어뜨리셨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애랑 잘 놀아주기만 하면 되지. 왜 애를 이렇게 키워라 마라 하세요? 뭐? 너 말 다 했니? 아직 다 안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나쁜 마음 먹었으면 어머님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어요. 뭐라고? 도율이가 누구 닮아 그러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겠다. 뭐라고요? 도율아, 누구든 때리면 안 돼.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배 씨가 손자를 향해 말하자 손자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편이 옆에 있다는 걸 아이도 아는 것이었죠. 그 순간 며느리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배 씨를 향해 던졌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장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사과와 대파, 우유팩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배 씨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래.
남의 자식이지. 내 손주가 아니라. 그러게 왜 어머님은? 끝까지 모든 것이 배 씨의 탓이냥 말하는 며느리에게 질려버렸습니다. 과연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방식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만 갈 거고 이제는 네 자식 네가 알아서 키워라. 어머님, 내가 뭐 한다고 내 할 일도 미루고 남의 자식 키워주러 온지 모르겠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네가 직접 직장이라도 그만두고 돌보든지 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내 양육 방식은 구식이고 아동학대나 하는데 너는 나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서로 원하지 않는 일을 뭐하러 해? 그래도 갑자기 그만두시면 당장 사람을 어떻게 구해요? 그리고 애초에 남의 손에 맡기기 싫어서 어머님한테 부탁드린 거잖아요. 남인 건 나도 마찬가지 아니니? 어머님, 어머님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유리 할머니도 안 하고 네 시어머니도 안 할 거야. 아동학대. 그러는 너희는 폭력으로 신고해야겠다. 며느리 손자 나라니? 나도 할머니 때리는 손자 필요 없고 장바구니 집어던지는 못돼 처먹은 며느리 필요 없어. 배 씨는 집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들네 집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 손이 떨려 뭘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지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얻어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어린 손자를 그렇게 키운 것은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어른이 잘못되었으니 아이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서라도 아이가 안타까웠죠. 여보세요. 배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서 얘기를 들었는지 배 씨의 전화를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안 오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이유도 들었어? 도유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언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참 간단한 말들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왜곡되었습니다. 도유리 엄마가 그래? 말을 안 들어서 언쟁이 있었다고. 아들의 말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아닌가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배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유리가 장난감을 던져서 코를 다치게 했고 주의를 주었을 때 아이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것, 그리고 이를 지적하자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던졌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이번에도 며느리의 편을 들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않던 아들이 입을 뗐습니다. 정말로 도유리랑 도유리 엄마가 정말 그랬다고요? 너는 도유리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정말 모르니? 다른 친구들 때리고 다니고 나쁜 말을 해도 오냐오냐 하는 거 말이야. 그걸 알든 모르든 너도 잘못이야.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도 도유리 엄마랑 똑같아. 할머니 뺨을 때린 애를 기죽을까봐 오냐오냐 하는 게 너희가 말한 육아 방식이니? 그래도 내가 도유리 엄마 육아 방식을 존중해야 해? 그런데도 나한테 아동학대라고 악을 쓰는 며느리를 내가 며느리로 생각해야 해? 아들은 또다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회사 일만 하느라.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크는지 관심도 없었던 너도 반성해라. 도유리 그렇게 만든 건 너랑 도유리 엄마 둘 모두니까. 남에게 맡길 생각 말고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 그래도 지금 당장 그만두신다고 하면 그래. 곤란하겠지. 근데 육아는 다 그런 거야.
지지고 볶고 힘든 과정도 겪으면서 키워봐야지. 도유리도 너희가 감당해야 할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남이든 가족이든 봐줄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장모님도 가셨나 봐요. 이사를 갔다더니 그 과정에서 말 못한 사정이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애를 봐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생겼으니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애를 어떻게 키우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키우고 나중에 책임도 너희가 져.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 씨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봐줄 사람이 없어서 곤란할 텐데도 아들은 배 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테죠. 며느리와도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안사돈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어제 혜인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친정엄마한테 일러 바치기라도 했나 싶어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과를 하는 안사돈. 혜인이가 저한테 도유리를 다시 봐달라고 했는데 사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해서 강서방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애를 잘못 키웠어요. 아니요, 도유리가 그런 게 사돈 책임은 아니죠. 아니요, 도유리 말고요. 제 딸이요. 혜인이를 잘못 키운 게 저니까. 죄송합니다. 아, 안사돈의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도유리 봐줄 때도 그런 걸로 자꾸 부딪혔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저도 화가 나서 나온 거예요. 사부인한테도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혜인이가 앞으로 도유리 좀 다시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냥 그만두라고 했어요. 다신 안 봐주겠다고요. 의외의 말을 들은 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걔는 고생 좀 해봐야 해요. 그리고 도율이 잘못 가르친 것도 알아야 하고요.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울며 빌어도요. 그럴 생각이에요. 안사돈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나 배 씨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돈의 전화가 아니더라도 배 씨는 손자를 다시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말처럼 울며 비는 며느리는 만나게 되었죠. 아들과 함께 찾아와 사과를 하는 며느리. 죄송해요. 장을 보려던 찰나에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를 배 씨는 아무 말 않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흥분해서 장바구니도 던지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도율이 봐줄 줄 알고 이러니?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는 며느리. 아니요, 저희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둬도 부탁 못 드리죠.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죄송해요. 얼굴은 괜찮으세요? 얼굴에 난 상처는 아직도 붉은 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에 난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 난 상처였습니다. 배 씨는 그 순간 옆에 내려놓은 장바구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 씨의 시선이 향한 곳을 확인한 며느리의 표정이 새하얘졌죠. 하지만 배 씨는 이내 시선을 걷었습니다. 내가 너랑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졸지에 폭력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며느리의 얼굴이 이번엔 빨간색으로 변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고. 사과는 충분히 들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며느리한테 얻어맞은 게 사과 한마디에 잊혀지겠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 씨는 아들 며느리의 사과를 더는 듣지 않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그날의 일이 떠오르는 듯했죠. 배 씨는 취소해야만 했던 문학 수업을 오후에 듣기로 했습니다. 육아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 삶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 씨도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것이기에 말이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말이죠. 얼마 뒤에 아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빠른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일이 머릿속에서 당장 사라질 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에 따른 불편함도 아들 며느리가 감내해야 했습니다. 배 씨는 손자나 아들에 관한 일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에게 시간을 더 쏟는 게 현명했으니 말이죠.